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공군 전력과 해군 전력이 너무나도 강대해서 상대적으로 진정한 힘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의외로 육군 자체 전력 하나만으로도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강의 육군이라 불리는 미합중국 육군인데요. 걸프전 당시 미 공군과 미 해군이 워낙 엄청난 화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전과를 낸 덕분에 미 공군이 폭격을 담당하는 동안 미 육군은 싸우지 않고 하루에만 100km를 전진만 해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런 행동과 툭하면 근접 항공 지원을 요청하는 모습이 영화나 언론 매체 등에 의해 자주 노출되어서 그런지 미 육군의 화력이나 전투력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미국이 패배한 전쟁인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등을 통해 미군의 삽질이 많이 알려졌고 이 때문에 미 육군에 대한 저평가가 자주 일어나고는 하지만 미 육군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까지 현대전에서 미 육군은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수송력과 보급력을 토대로 공군이 제공권을 쉽게 장악하고 육군은 들이닥쳐 있는 대로 화력을 마구 쏟아부어버리고 산계 정리해버리는 것이 가능한 미친 군대였는데요. 통상적으로 전투를 반복할수록 해당 전투부대 병사들은 지치고 연료는 부족해지며 탄약도 부족해 전투를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미 육군은 미칠 듯한 물량과 화력으로 병력을 교대시키는 동시에 수송력으로 공세 종말점을 계속 연장해대면서 전진하는 정신나간 짓이 가능합니다.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세계 최강급의 육군 전력과 미 포병에 맞먹는 수준의 포병 전력을 갖춘 우리 군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초기 대응을 잘 완수한 다음 미군의 지원을 기다리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강력한 공군력과 해군력에 가려져 그 진면목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전 세계 어느 군대에서도 대등한 수준의 실전 경험을 갖춘 곳이 없을 만큼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서도 더욱 치명적인 화력 덕후가 되어가는 것이 지금의 미 육군인데요. 그동안 미 해군과 미 공군의 압도적인 화력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화력 덕후 미 육군의 진면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엄청난 수준의 다연장 로켓과 포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수송하기 위한 항공 전력과 각종 헬기 전력도 엄청난 것을 한눈에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워낙 엄청난 미 해군과 미 공군에 가려져 그 진가가 잘 부각되지 않는 편이지만 미 육군이야말로 화력 덕후 포방부라 불리는 한국 포병이 별것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진정한 포덕후 화력 덕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국군에 맞서기 위해 창설된 1775년 미 육군의 전신인 미 대륙 육군의 규모는 작았고 1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미 육군은 포르투갈 군보다도 작은 규모의 장비는 프랑스군이나 영국군의 장비를 사용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부터 미 육군은 그야말로 엄청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적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포격을 통해 아군의 공격을 지원하는 한편 적의 사격을 자기 자신들의 포병들에게 끌어들이며 대포병 사격을 통해 상대 포병을 제압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독일군의 경우 소규모의 포대를 사용하지만 포의 각도를 다르게 설정해 동시에 여러 발의 포격이 상대 목표물에게 꽂히는 TOT 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런 프랑스군 포병의 방식과 독일군의 방식을 조합하는 것은 물론 당시로서는 너무 비싸 다른 국가의 군대에서 사용하기 힘들었던 VT 신관을 대량으로 사용했습니다. 미군 특유의 끝이 없는 보급과 물량, 자본력 덕분이었는데요. 결국 이처럼 크게 발전한 미 육군에 의해 독일은 서유럽에서 패배했고 일본군의 포병 따위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미 육군은 4.4톤 중량의 M777 155mm 견인 곡사포를 3분 이내로 전개하거나 철수시키는 미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에서도 러시아군을 제압하는 데 쓰이고 있는 미국제 M777 견인 곡사포는 사실 비용이 우리 군의 K9 자주포 한 대의 가격인 40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미군은 이 M777 견인 곡사포를 경량화하기 위해 가공 난이도가 엄청나고 값비싼 티타늄을 대거 사용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수송기 및 헬기를 통해 견인 곡사포를 빠르게 전개시키거나 철수시키는 역량을 얻으려 했고 이는 성공했습니다. C5와 같은 대형 수송기를 이용할 경우 한 번에 무려 12문이나 되는 M777 견인 곡사포를 수송에 전개시킬 수 있는데요. 미군이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군대는 없을 겁니다. 제공권의 절대적인 장악을 통해 AC-130이라는 하늘을 나는 포병으로 밤새도록 포격을 퍼볼 수 있는 것도 미군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지금도 미 육군은 군축으로 인해 개발이 취소된 전설의 자주포 XM-2001 크루세이더의 현신이라 할 수 있을 만한 58 구경장 신형 155mm 곡사 유탄 포신을 장착한 M1299 얼카 자주포를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K9 자주포의 포신이 52 구경장인데 비해 이보다 훨씬 긴 58 구경장 포신을 사용할 경우 그만큼 포탄의 가속이 더해져 더욱 빠른 포구 초석을 달성할 수 있으며 포탄의 관통력은 더욱 강력해지기 마련입니다. M1299 얼카의 사격 영상을 보면 반동을 줄이기 위해 스페이드를 땅에 박고도 사격 후 자주포가 뒤로 60cm나 질질 밀려날 정도로 장량량도 엄청나고
엄청나고 그 화력 또한 굉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M1299 얼카는 70km에서 130km 수준의 사정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것들이 대량으로 실전 배치될 경우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국이 지원한 M14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은 러시아군의 천적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가장 무서운 무기이며 분리했던 전황 자체를 뒤집는 것은 물론 지금도 러시아군의 공세 역량을 좌절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서운 무기 체계입니다. 최근 지원하기로 한 GMLRS ER 로켓탄을 사용할 경우 무려 150km 밖에서 적의 후방 보급기지나 물류 거점, 탄약고 등을 모조리 정밀 타격해 초토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로켓탄들을 한 번의 하이마스보다 2배 더 많이 투사할 수 있는 M270 MLRS를 미 육군은 990문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현대 무기들의 가치 총계는 무려 3조 달러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이나 중국군과 크게 비교되는 미군의 차이점은 화력과 성능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수송 및 보급 능력에 있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비교될 수 없을 수준의 발달된 체계와 물량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풀뿌리와 벌레를 잡아먹고 있을 동안 미군은 스팸이 남아돌아 참호 바닥을 스팸 통조림 캔으로 뒤덮어버렸다는 일화나 아이스크림을 대량 생산하는 대형 선박을 가져와 전쟁 기간 동안 즐겨 먹었다는 일화, M1 에이브람스 전차에서부터 작은 램프에 쓰이는 기름까지 전투기나 전략 폭격기 등의 연료로 쓰이는 JP-8 항공기로 통일해버렸다는 사실은 이제 유명합니다. 이런 정신나간 수준의 보급 능력과 자본력을 가진 천조국 미국의 보급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서도 새삼 혀를 내두르게 만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미 육군이 압도적인 수준의 장비를 운용하면서도 곤경에 빠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군과 달리 미 육군의 전술이 항공, 해상 지원에 의존하며 자체적인 기동전을 수행하기보다는 화력으로 먼저 적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천천히 신중하게 진격하는 저기동 고화력 체제의 성향을 띠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대규모의 기동전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미군은 이후 참전한 한국 전쟁에서도 기동전을 통해 한국군과 함께 북진하며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갔는데요. 그러나 중공이 대규모의 알보병을 끝없이 투입하는 이내 전술을 적극 구사하자 미 육군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빠집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차량과 기갑 장비를 통한 기동전 수행이 곤란한 곳도 많았는데 중공군은 이런 지역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면서 미 육군과 한국군에게 큰 타격을 주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이후부터 미군은 후임 사령관 리즈웨이가 포병과 공중 폭격을 이용해 적진을 먼저 초토화시켜 놓고 이후 역공하는 성향이 강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도 미군은 베트콩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무차별 포격과 항공 폭격을 2-3일간 퍼부은 다음 육군을 파병하는 방식을 보였는데요. 워낙 강한 공군력 덕분에 미군은 항공전이 시작된 20세기 이후 딱 한 차례 일본군과의 과달카날 전역에서의 전투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제공권을 빼앗긴 적이 없으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독일 육군은 미 육군과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육군 항공대의 폭격에 실컷 두드려 맞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군은 냉전 시절 수적인 면에서 미국을 훨씬 능가했던 소련군과 바르샤바 조약기구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화력을 발달시키며 공격의 정밀도 또한 크게 향상시켜 육해군 통합화력으로 전장을 초토화하기 위한 역량을 갖춰왔는데요. 그 영향으로 인해 미 육군은 소규모 전투부대들도 대부분 고급화 및 기계화가 되어 있으며 일반 보병조차 개인화기 및 장구류, 야간 투시경까지 지급하고 있어 M4 계열의 소총을 지급받는다고 볼 때 1인당 장비 가격만 17,500달러에 달합니다. 미 육군의 보병 장비만 해도 너무 많아서 이것들을 나열하려면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 따로 설명드려야 할 정도인데요. 다만 공군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 미 육군은 야전 방공 체계가 비교적 빈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야전 방공 체계를 개발할 때만큼은 러시아와 함께하거나 독자 기술을 통해 개발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 육군도 새로운 전장의 주역이 된 드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점차 야전 방공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 육군은 군사력을 미친듯이 증강시켜 거대한 적으로 떠오른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비정규전의 수렁에 빠졌던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 시기를 지나 냉전 시기 진행하던 일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과 신냉전이 대두됨에 따라 비정규전이나 민사작전 등은 특수전 사령부 및 정복 공동체에 할양하고 미 육군은 해병대와 함께 신속 파병, 기동전에 특화된 군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은 다시 네트워크화 및 기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거대한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미 육군은 과거와 달리 사단에서 군단급 작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기갑 여단 전투단을 증설하고 화력 여단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로 점점 더 강력하고 무거운 고화력 군대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군의 가장 무서운 힘은 끊임없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 및 개선을 위한 보고서 및 의견을 존중해 실제로 개선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점인데요. 실전을 통해 소부대 전술에서부터 국가 전략에 이르기까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수많은 각종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는데 미군은 이런 보고서를 해당 군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방 관련 단체 및 위원회, 연구소와 공유하며 치열한 토론을 거쳐 결국 해결책을 만들어내고야 맙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이자 전쟁사 관련해서 두각을 보이는 임용환 박사는 진정한 제국은 저가를 구분하지 않고 배워야 할 군사기술은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했는데요. 제대한 예비역의 주장과 지적을 받아들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시키려 애쓰는 미 육군이 계속해서 세계 최강의 육군인 이유는 여기에 있는 듯하며 이런 점은
있는 우리 군에서도 마땅히 배워 군 전력을 강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